시기는 바야흐로 약 10년 전쯤이라고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때 당시 20대 초중반에 똘비라고 하는 남성이 있었어요. 똘비는 대학교를 안 갔어서 군대 전역을 하고 그냥 주구장창 놀았다고 해요. 근데 그것도 사실 몇 달 이렇게 놀 수 있지. 그 이후로 계속 놀다 보면 지겹기도 하고, 가뜩이나 이 똘비네 집이 그렇게 여유로운 상황은 또 아니었어서 어머니한테 10,000원, 20,000원 받아다가 친구들하고 PC방 가고 노래방 가고 하면서 노는 것도 점점 눈치가 보였대요. 그러다가 똘비가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알바 자리를 좀 알아봤다고 해요. 어디 직장에 들어가서 발 묶이기는 싫고, 그래서 금방 을 좀 배울 수 있고 나올 때도 좀 부담 없이 쉽게 나올 수 있는, 그러면서 돈도 꽤 받는, 그런데 이런 조건에 높은 급여까지 바라는 건 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나마 야간에 일하면 야간 수당이 붙으니까 야간 일이라던가 아니면 합법과 불법의 경계에서 아슬아슬하게 선을 타는 그런 일이라던가 이런 걸로 좀 찾아봤다고 해요. 그 알바 알아보는 사이트 있잖아요. 그걸로 쭉 보고 있는데 한 공고가 눈에 들어온 거예요. 그 공고 제목에는 정확히 무슨 일인지는 안 적혀 있었대요. 거기에는 대충 신입도 월 400 가능, 면접비 지원, 교육비 지원 이렇게 써있는 공고가 하나 있었대요. 심지어 그 글 옆에 월 급여가 적혀 있는데 거기에는 월급 500만 원이라고 적혀 있었대요. 똘비가 이건 뭐 하는 일인가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그 공고를 눌러서 들어가서 쭉 읽어본 거예요. 요약을 하자면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알만한 브랜드의 신용카드 있잖아요. 그 신용카드를 영업하는 그런 일이었대요. 똘비가 직전에 해본 일이 의류 판매 이런 걸 했었는데 그런 거랑 좀 비슷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에 초보도 월 400이 가능하다고 하니까 바로 연락을 해서 면접을 보러 갔대요. 똘비는 경기 외곽에 살고 있었는데 사무실이 서울 한복판이었대요. 그래서 버스를 타고 전철을 타고 해가지고 부랴부랴 사무실로 가서 면접을 봤는데 그 팀장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친절하게 면접을 봐주셨대요. 면접을 보면서 이야기를 들어보니 괜찮을 것 같았대요. 이 똘비가 느끼기에는. 그래서 결국에 일을 하기로 하고 그 다음 주부터 출근을 했다고 해요. 출근 첫날 사무실로 나가서 팀장님하고 여러 팀원들한테 인사를 하고 팀장 옆에 딱 붙어가지고 어떻게 흘러가나 지켜보고 있는데 팀별로 미팅을 하고 잠깐 담배 타임 좀 가졌다가 바로 뿔뿔이 흩어져서 영업하러 가는 그런 시스템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똘비는 첫 출근이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영업 나가고 팀장이랑 사무실에 남았대요. 팀장이 똘비를 회의실로 불러가지고 카탈로그를 건네주는데 카드도 모델이라고 하는 게 맞을지 모르겠는데 종류가 있잖아요. 카드별로 혜택도 다르고 연회비도 다르고 그런 게 쫙 정리되어 있는 카탈로그랑 또 다른 카탈로그를 하나 주는데 거기에는 영업 방법이라던가 대처 방법 아니면 카드 만들면 주는 사은품이라고 하죠. 그런 거 리스트가 적힌 카탈로그를 주더래요. 그러면서 그 2개의 카탈로그를 회의실에 앉아가지고 쫙 교육을 해주더래요. 이 카드는 뭐가 어떠니까 어떤 사람들이 사용하면 좋고 이 카드는 어쩌고 저쩌고 타사 카드랑 비교했을 때 이런 부분이 더 혜택이 크고 이런 교육을 쭉 해주다가 마지막에 그 사은품 이야기까지 교육을 쭉 해줬대요. 그리고는 이번 주는 어차피 교육비 명목으로 일당이 나오니까 이번 주는 사무실에서 공부하고 다음 주부터 나가는 걸로 해서 한번 해보자 이렇게 이야기를 주셔가지고 그 주는 사무실에서 달달 외웠대요. 그 카드랑 영업 방법 이런 거를. 시간이 흘러가지고 금요일에 팀장한테 간단하게 테스트를 보고 거기서 합격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 다음 주부터 영업을 뛰러 나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우선은 처음이다 보니 그 팀장이 팀원 중에 세훈이라는 친구를 불러가지고 똘비 앞에서 이야기를 하더래요. 세훈이 네가 여기 똘비 맡아서 한 2-3일 정도만 같이 다니면서 좀 알려줘라. 그래서 그 세훈이라는 팀원이 알겠다고 답을 했고 그날 미팅 후에 같이 담배를 피면서 통성명 비슷하게 이야기를 했대요. 그 세훈이 같은 경우에는 똘비보다 3-4살 정도 많았는데 똘비가 이 세훈이 형을 기억하기로는 정말 잘생겼대요. 근데 잘생긴 것도 종류가 있잖아요. 날티나게 잘생겼다거나 아니면 이쁘게 잘생겼다거나 남자답게 잘생겼다거나 그런 종류 중에 이 세훈이 형 같은 경우에는 면접 프리패스상이라고 하죠. 정말 번듯하고 멀끔하게 잘생겼다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이 세훈이 형이 친절하게 영업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더래요. 누구는 지인 위주로 하고 누구는 어디 동호회나 모임 같은 데 가입해서 하고 다니고 누구는 발품 팔아서 불특정 다수한테 영업을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본인은 인맥이 그렇게 좋지 않아서 직접 발품을 팔아가지고 돌아다닌다고 이야기를 하더래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 방법이 꾸준히 돈이 되고 성격도 좀 활발해지고 그리고 무엇보다 보람차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그러냐 대답을 했는데 어차피 똘비도 지인이래봤자 친구들 뿐인데 물론 친구들 중에도 신용카드를 쓰는 친구도 있었지만 20대 초반이 신용카드를 막 쓰는 그런 나이는 또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어차피 발로 뛰어서 영업을 해야 했으니까 잘 됐다고 생각을 하고 그 세훈이 형을 줄줄 따라다니기로 한 거죠. 근데 똘비도 이때 당시에 이 세훈이 형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게 한 가지가 있었는데 그 팀에서는 1위 그리고 지점에서 3위 안에 드는 엄청난 실력자였던 거예요. 당연히 배울 게 많겠죠, 이 형한테. 그래서 그렇게 한 2, 3일 정도 세훈이 형을 쭉 따라다니면서 일을 배웠대요. 세훈이 형이 영업을 하는 방식이 어디 지하철역 있잖아요. 지하철역 하나를 딱 찍어가지고 우선 거기로 갑니다. 거기에서 방향을 정해가지고 그 지하철 라인을 따라서 쭉 걷는 거예요. 근데 그냥 걷는 게 아니고 역 라인을 따라서 쭉 따라가면 양옆으로 상가 건물들이 쭉 줄을 지어서 있거든요. 이 상가에 있는 가게를 다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서 영업하고 명함 주고 잘 되면 카드 하나 팔고 아무튼 이런 식으로 영업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따라다니면서 세훈이 형이 시켜가지고 멘트도 한번 해보고 거절도 당해보고 그런 식으로 배우다가 2, 3일 후에 퇴근 직전에 세훈이 형이랑 같이 담배를 태우면서 이야기를 좀 했는데 세훈이 형이 똘비씨 그 다음 주부터는 혼자 나가도 되겠어요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래도 될까요? 이렇게 했더니 네 잘하던데 그렇게만 하다 보면은 잘 될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그리고는 잠깐만요 하더니 카카오톡으로 뭔가를 보내더래요. 그래서 딱 봤더니 엄청 긴 장문의 메시지더래요. 그래가지고 이게 뭐냐면서 읽어봤더니 예를 들어서 똘비역, 똘비빌딩, 똘비식당 이런 식으로 역 그리고 빌딩이나 가게 이름 같이 그렇게 쭉 나열이 돼 있더래요. 예. 그래서 이게 뭐예요? 하고 물었더니 이거 1호선 DB예요. 데이터베이스라고 하죠. 다른 영업사원한테 받은 내용도 있고 내가 쓴 것도 있고 한데 이 리스트가 들어가면 안 되는 곳이에요 라고 이야기를 하더래요. 참고로 여기서 1호선이라고 이야기를 한 거는 예를 든 거예요. 아무튼 그래서 들어가면 안 되는 곳이요? 하고 되물었더니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가게 사장이나 가족이 뭐 카드 영업을 직접 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뭐 개 진상도 있고 뭐 이유는 여러 가지니까 참고하면서 뭐 1호선부터 한번 돌아봐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알겠다 감사하다 대답을 하고 퇴근을 했고 다음 주가 돼서 월요일에 그 팀장님한테 허락을 받아가지고 이제 혼자 영업을 다니기 시작을 한 거예요. 세훈이 형 말대로 1호선에서 시들무역에서 내려가지고 시참역 방향으로 쭉 걸어가면서 역 앞에 건물들을 쫙 돈 거예요. 근데 보통은 호기롭게 들어갔다가 쫓겨나거나 뭐 할 것처럼 이야기만 다 듣고 그냥 명함만 받고 보내거나 이렇단 말이죠. 왜냐하면 모든 영업이 비슷하겠지만 내가 필요해야 만드는 거잖아요. 카드라는 게. 뭐 하루에 뭐 몇백 명을 만난다고 쳐도 마침 카드가 필요한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그게. 그래도 조금은 난이도가 낮은 게 이 신용카드 영업이 고객 입장에서는 나가는 돈이 없어가지고 그나마 좀 부담을 덜 느낀다고 하더라고요. 그 고객들이. 뭐 카드 만들고 안 쓰면 그만이잖아요 사실. 그래도 처음 하는 영업이 쉽지만은 않았는지 당연히 오전에는 꽁을 쳐가지고 일단 다리도 아프고 하니까 점심을 먹자 해가지고 햄버거를 하나 먹고 다시 이제 심기일전해서 건물을 돌기 시작을 했대요. 근데 오후에는 오전에 만났던 사람들하고 조금 다른 사람들이 이 똘비를 반겨주는데 카드는 만들지도 않을 거면서 나갈 때 뭐 쓰레기 좀 버려달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뭐 카드 안 만든다고 막 소리를 지른다거나 보는 앞에서 그냥 명함을 그냥 버린다거나 하는 그런 좀 몰상식한 사람들이 좀 많더래요. 그게 어느 정도 반복이 되니까 이 똘비가 문 손잡이를 딱 잡았을 때 그거를 열기가 쉽지가 않더래요. 이게 이렇게 힘들었나? 근데 세훈이 형 따라다닐 때 그 형은 잘만 하던데 나는 왜 안 되지? 싶은 거죠. 세훈이 형이랑 멘트도 거의 똑같고 그렇다고 뭐 생긴 게 그 형처럼 뭐 잘생기진 않았지만 그래도 나름 호감형으로 생겼단 말이에요 똘비가. 그런데도 너무 반응들이 다르니까 세훈이 형한테 전화를 해서 상담도 좀 받고 했대요. 결국에 그날은 하나도 못 팔았고 다음날도 꽁을 치고 그 다음날도 꽁을 쳤대요. 와 진짜 어떡하지 싶은 거예요. 이제는 진짜 문 열기가 망설여지는 수준이 아니라 무섭더래요. 그 문을 열기가 어느 정도였냐면 마음 먹고 문을 딱 열었는데 안에 아무도 없더래요. 근데 그 순간 다행이다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게 그래도 집에서는 귀하게 자랐는데 생판 모르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차가운 대접을 받는 게 좀 힘들었나 봐요. 그러다가 한 일주일 정도 계속 꽁을 치는데 다행인 건 정말 고맙게도 그 세훈이 형이 자기 실적을 몇 개 넘겨주더래요. 근데 카드 종류별로 혜택이나 연회비가 다르듯이
카드 종류별로 영업사원들한테 떨어지는 금액도 달랐대요. 카드마다. 물론 고객이 뭐 한 달 사용 실적에 따라서도 다르고 뭐 여러 가지를 따진다고 해서 카드 하나에 얼마 뭐 이렇게 딱 떨어지는 건 아니래요. 아무튼 이 세훈 형이 몇 개 실적을 넘겨줬는데 그거는 그냥 카드 만들고 자동이체만 걸어놓는 그런 고객들 거 있잖아요. 그런 카드 실적을 몇 개 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그게 어디냐 하면서 감사하다 하고 받고 열심히 영업을 돌았대요. 또 일주일 넘게 꽁을 쳤대요. 그러다가 내가 지하철 예를 들어서 1호선이라고 치면 내가 1호선하고 안 맞나? 그냥 가벼운 생각에 1호선하고 환승역 있잖아요. 거기서 2호선 방향으로 넘어갔대요. 물론 2호선도 예를 든 거예요. 근데 굳이 세훈 형한테 이야기를 하지는 않았대요. 그 호선을 바꾼 걸. 아무튼 어떤 한 역에 내려서 영업을 도는데 좀 이상하네 싶은 게 그 1호선에서 돌 때랑 사람들 반응이 좀 다르더래요. 고객이 조금 열려있다고 해야 될까요? 좀 전에 명함 주고 나온 가게에서 전화가 와가지고 뭘 좀 물어본다거나 그런 식으로 좀 될 것 같은데 싶은 느낌이 계속 들었대요. 그러다가 오후쯤에 3층 정도 되는 그 아파트 상가 규모 정도 되는 건물을 돌고 있었는데 1층에 한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들어갔대요. 인사를 드리면서 딱 들어갔는데 반백발 정도 중년의 남성분이 공인중개사 분이시겠죠? 그분이 밝게 맞아주시더래요. 예, 어서오세요 하면서 인사를 주시길래 안녕하세요. 저 돌비카드에서 나왔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돌비카드요? 신용카드? 이러시길래 바로 영업 멘트를 날리기 시작을 한 거죠. 뭐 사용하시는 신용카드 있으시냐? 이번에 혜택이 좋은 카드가 나와서 교체 발급 받으면 뭐 이런 혜택이 있다 하면서 막 이야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그 사장님이 이럴 게 아니고 앉으세요. 앉아서 얘기하세요 하시더니 그 믹스커피 한 잔을 타주시고 앉아가지고 뭐 이것저것 물어보시더래요. 사실 내가 뭐 땡땡 카드를 쓰는데 이게 뭐 포인트 적립도 얼마 안 되고 하면서 뭐 신용카드를 쓰면서 궁금했던 걸 좀 물어보더래요. 그래가지고 팀장한테 카톡으로 모르는 거는 물어보면서 성심성의껏 답을 했더니 그 공인중개사분이 그런데 여기 영업사원님은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되게 젊어 보이시는데? 뭐 이러시더래요. 저 23살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더니 그러시냐 실제로 어리시구나. 바로 이어지는 레파토리 그 사장님 본인의 자식 이야기를 막 늘어놓더래요. 이번에 뭐 군대를 가는데 뭐 어쩌고 저쩌고 막 이야기를 하는데 똘비도 처음이었대요. 이렇게 영업하러 들어와서 커피 얻어먹는 것도 그렇고 오래 앉아있는 것도 그렇고 기분이 좋아가지고 막 들어주면서 리액션을 하고 있는데 이게 적당히 끊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똘비가 핸드폰을 보고 딱 액션을 취한 거죠. 사장님 제가 조금 있다가 미팅이 있어가지고 혹시 다음에 한번 더 찾아뵈도 될까요? 라고 물었더니 바쁘셔? 그러면은 저기 카드 신청서 하나 달라고 빨리 하나 쓰자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이게 웬 떡이냐 드디어 게시를 한 거죠 똘비가. 근데 그 사장님이 그러시더래요. 그런데 그 다른 영업사원분들은 뭐 사은품이나 서비스 이런 거 주시던데 뭐 영업사원님은 그런 거 없어요? 이러시더래요. 그 똘비가 대답을 한 거죠. 저희가 사은품으로 현금 5만원 아니면은 뭐 제주도 항공권 있는데 뭐 원하시는 걸로 드리겠다라고 대답을 했더니 그 사장님께서 뭐 그런 거는 됐고 그냥 나중에 작은 부탁 하나만 좀 들어줄 수 있어요? 그러시더래요. 그래서 무슨 부탁이요? 이렇게 답을 했더니 별거는 아니고 그냥 부르면 와서 가만히만 있으면 돼요. 별거 아니에요. 이러시더래요. 그래서 뭐 그 정도야. 진짜 별거 아니니까. 심지어 사은품이 안 나가면 그 사은품 값까지 이 영업사원이 갖는 거였대요. 그래서 흔쾌히 알겠다고 대답을 하고 신청서를 작성을 한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막 세훈 형이랑 팀장님한테 신청서 하나 들어간다고 자랑을 했대요. 근데 그 뒤로 자신감이 좀 붙었는지 그게 실제로 고객들 눈에 보였는지 꽤 팔기 시작했대요. 그 공인중개사 사무실 이후로. 그렇게 며칠 정도 지났대요. 어느 날처럼 영업을 돌고 있는데 그 부동산 사장님한테 전화가 오더래요. 그래서 예 사장님 하고 전화를 받았더니 저기 영업사원님 저 그 부동산이에요. 예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답을 했대요. 그랬더니 카드 잘 받았고 쓰려고 해요. 근데 그 내가 한 부탁 잊은 건 아니죠? 그러시더래요. 그래서 똘비가 아닙니다. 안 잊었습니다. 이렇게 답을 했대요. 그래요? 그러면은 다음 주 중에 한번 와요. 그러시길래 알겠다 답을 하고 전화를 끊었대요. 그리고 며칠 후에 다음 주에 그 사장님을 찾아갔대요. 먼저 전화를 드리고 갔다고 하는데 노크를 하고 딱 들어갔더니 사장님이 웃으면서 반겨주시더래요. 그래서 똘사원님 오랜만이에요 하시더니 카드는 잘 쓰고 있어요 하시길래 감사하다 대답을 하고 넉살 좋게 이야기를 꺼내면서 소파에 앉았대요 똘비가.
마주 앉아가지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좀 주고받다가 그 사장님이 근데 내가 좀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그러시더니 카드 한 개 하면 똘사원님한테는 얼마 정도 들어가요? 이렇게 물어보시더래요. 그래서 다 다르긴 한데 평균적으로 하나에 뭐 5만원에서 10만원 정도 나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그랬더니 그렇구나 답을 하시고는 한동안 아무 말을 안 하더래요. 그러다가 똘사원님 여기 온 거 내 부탁 들어주러 온 거 맞죠? 그러시더래요. 그래서 맞다 오라고 하셔서 온 거다 답을 했더니만 빙긋 웃더래요. 그러더니 맞죠? 하더니 자리에서 일어나가지고 문 쪽으로 가더래요. 그래서 똘비가 사장님? 이렇게 불렀는데 문으로 나가는 게 아니고 손을 위로 쭉 뻗더니 문을 잠그더래요. 그래서 똘비가 사장님 문은 왜요? 왜 잠그세요? 하고 물었더니 똘사원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된다고 했어요. 이렇게 답을 하더니 입구 옆에 그 우산꽂이 하라고 세워놓은 통 같은 게 하나 있었대요. 근데 거기서 우산이 아니고 죽도 말고 목검 있잖아요. 목검. 그 목검을 쓱 꺼내더니 똘비한테 다가오더래요. 똘비가 너무 무서우니까 사장님 갑자기 왜 그러세요? 하고 막 묻는데 답을 안 하더래요. 그리고 똘비 앞에 딱 서더니 저번에 사은품으로 5만원 준다 했죠? 그러기에 네? 네. 근데 그거는 왜 하는데? 몸이 막 덜덜 떨리더래요. 근데 그 사장이 5만원 그거 돈으로 안 받고 그만치 때릴게요 하더니 그 목검으로 앉아있는 똘비를 내려치더래요. 처음에 반사적으로 좀 피해가지고 어깨 쪽을 맞았는데 진짜 막 죽는 소리가 입에서 나오더래요. 막 으악 하면서 그 맞은 부분을 손으로 딱 잡는데 두 번째는 그 목검이 손가락 위에 떨어진 거예요. 진짜 정말 말이 안 나오더래요. 태어나서 느껴본 고통 중에 제일 아팠대요. 그 손가락에 맞은 목검이. 그래서 막 손을 부여잡고 막 나뒹굴었대요. 똘비가. 바닥에 쓰러져서 막 구르는데 그 사장이 아직 2만원밖에 안 됐어요. 가만히 있으면 된다니까 왜 자꾸 움직여 하더니 기어서 이제 뒤로 도망가고 있는 똘비를 향해서 또 이제 목검을 막 내리치더래요. 똘비가 막 울면서 물은 거죠. 대체 나한테 왜 이러시냐 그랬더니 아니 사은품 안 받고 때리는 걸로 대신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더래요. 그 똘비가 제가 10배로 드릴게요. 그러니까 제발 그만해주세요. 막 사정사정을 했는데 아니요 나 돈 많아요 하더니 목검을 다시 들고 도망치려는 똘비를 막 내리친 거예요. 뭐야? 등에 맞고 막 하면서 쓰러졌고 그 뒤에 뭐 허벅지랑 어디 한 대 더 맞았다고 하더라고요. 총 5대를 맞았는데 그 사장님이 옆으로 웅크리고 있는 똘비 옆에 딱 앉아가지고 속삭이듯이 이야기를 하더래요. 김똘비 23살 똘비시 똘비구 똘비동 똘비아파트 몇 동 몇 호 부모님 성함은 김땡땡 이땡땡 맞아요? 정확했대요. 그래서 똘비가 저한테 대체 왜 이러세요? 하고 물었더니 약간 희미한 미소를 지으면서 여기서는 살려주세요 하던 것들이 살려주면 나가서 경찰에 신고를 하더라고. 그래서 나도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조사를 좀 했어요. 그러니까 똘비가 막 싹싹 빌기 시작을 했대요. 저 진짜 신고 안 할게요. 살려주세요 하면서 막 살려달라고 하니까 이 누가 죽인대요? 일어나봐요 하면서 똘비 겨드랑이에 손을 넣어가지고 일으켜주더래요. 그리고 이제 소파에 앉혀가지고 건너편에 앉더니 똘사원 내일 오전 중으로 한번 올 수 있어요? 그러더래요. 그 똘비가 왜 그러시냐 이렇게 물었더니 내가 주변에 소개 좀 시켜주려고 그러지 내일 한 명 오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내일 오전에 신청서 한 장 들고 와요. 그러더래요. 네. 미치겠는 거예요. 똘비는. 이게 소개를 받아서 카드를 또 만들면 또 때릴 것 같더래요. 근데 그래도 그 앞에서 아니요 저 안 옵니다 뭐 이 말을 할 수가 없었대요. 이미 조금 전에 맞은 그 고통과 공포가 남아 있어가지고 그냥 고개만 그냥 끄덕였대요. 그랬더니 그 사장이 근데 내가 알아듣게 이야기한 거 맞죠? 그러더래요. 똘비가 그 말을 이해를 못해가지고 네? 하고 이렇게 되물었더니 내 말이 어려웠나? 그러더니 그 목검을 다시 잡더래요. 그제서야 똘비가 한다고 안다 신고 안 하겠다 그랬더니 그 사장이 그냥 씩 웃더래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똘비 씨는 스트레스 풀 때 어떻게 풀어요? 묻더니 우리 아들내미는 그렇게 게임을 해. 근데 내가 봤을 때는 그게 스트레스가 해소가 되는지는 잘 모르겠단 말이지 그러더래요. 그 똘비가 네 저도 게임을 하는데 이렇게 대답을 했더니 그래요. 어쨌든 똘비 씨도 스트레스를 푼다고 게임을 하잖아요. 나도 스트레스 푼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해했죠? 그러더니 그 자리에서 그냥 보내줬대요. 똘비가 감사합니다 하면서 문 열고 뛰쳐나가가지고 바로 근처에 있는 병원을 갔고 아까 맞았던 그 손가락 뼈에 금이 가가지고 이제 깁스를 좀 했대요. 그리고 병원에서 나왔을 때 퇴근 시간이 좀 돼가지고 팀장님한테 퇴근 보고 전화를 하려고 하는데 그때 마침 세훈이 형한테 전화가 오더래요. 그래서 전화를 받았대요. 예 형 하고 전화를 받았더니 똘비씨 혹시 지금 2호선 돌아요? 그러더래요. 그래서 네 어떻게 하셨어요? 이렇게 물은 거죠.
그랬더니 세훈이 형이 신청서 넣으러 왔다가 똘비씨가 저번 주에 넣은 거 서류 옆에 나와 있길래 좀 봤다 라고 하더니 같이 그 사업자 등록증 들어와 있길래 뭐지 하고 봤는데 여기 진수바리역 앞에 있는 데 아니냐 이렇게 묻더래요. 그래서 맞다 대답을 했더니 내가 2호선 DB는 안 줬죠. 그래서 네 1호선만 주셨어요 이렇게 답을 하는데 카톡이 하나 더 오더래요 세훈이 형한테. 그래서 확인을 해보니까 그 2호선 가면 안 되는 곳 DB더래요. 근데 그 진수바리역 앞에 진수부동산이라고 적혀 있는데 여기 별표가 좀 쳐져 있더래요. 그래서 여기 오면 안 되는 곳이었구나 생각을 하는데 그 세훈이 형이 근데 괜찮아요? 거기 아무 일 없었어요? 이렇게 묻더래요. 그래서 네 괜찮아요 이렇게 답을 하고 몇 마디 좀 더 주고받다가 전화를 끊었대요. 괜히 말 꺼냈다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냥 별일 없었다고만 했대요. 그래서 사실을 숨기고 집에 들어가서 부모님한테 다친 거 힘들게 변명을 하고 다음날 또 출근을 한 거죠. 근데 그 세훈 형이 불러내더래요. 그래서 갔더니 그 진수부동산 DB를 내가 쓴 게 아니어가지고 그 이유는 몰랐는데 내가 알아봤어요 그러더래요. 그래서 똘비가 네? 하면서 좀 걱정스럽게 대답을 했대요. 근데 세훈이 형이 다른 팀에 준성이 형이라고 있었어요. 그 형이 쓴 건데 그 형 몇 달 전에 퇴사했거든요. 그러더니 번호를 아니까 전화해서 물어봤는데 거기 사장 완전 개이던데 그러더래요. 똘비는 가만히 듣고 있으니까 세훈이 형이 계속 설명을 해주더래요. 그 부동산 사장이 그 준성이 형이라는 사람을 그렇게 못살게 굴었대요. 카드를 만들어서 사은품을 준다고 했던 그 값어치만큼 때린다는데 나중에는 사람 소개해준다고 불러가지고 카드를 만들면 그만큼 또 때린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진짜 최소 2주일에 한 번은 소개가 들어온대요. 그럼 그때마다 가서 맞았대요. 근데 여기서 맞을 걸 알면서 왜 가냐라고 생각이 드실만 한데 처음 카드를 만들고 한 일주일 정도 후에 연락이 왔대요. 준성이 형도. 근데 그 일주일 동안 준성이 형의 약점을 찾아가지고 준성이 형한테 유치원생 아이가 있었는데 그 사장이 아이 이름하고 다니는 유치원 위치를 알고 있더래요. 그러면서 오라고 하는 수 없이 가가지고 두세 번 정도 맞다가 한 번은 이 준성이 형이 이 사람 내가 죽여야겠다 마음을 먹고 찾아갔는데 거기서 뭐 엎치락 뒤치락 하다가 이 준성이 형이 다리를 좀 어떻게 잘못 맞아가지고 영구적인 장애를 좀 갖게 돼서 일도 좀 그만두고 그냥 쉰다고 하더라 라고 이야기를 해줬대요. 가족을 약점으로 잡고 그렇게 하니까 당하고도 도저히 신고를 할 수가 없었대요 경찰에. 아무튼 준성이 형은 그 일을 계기로 일을 그만뒀는데 지금은 똘비가 그 상황인 거잖아요. 세훈이 형이 똘비 손을 보고는 내가 진작에 알려줬어야 하는데 나도 몰라가지고 미안하다 이야기를 하니까 막 똘비가 눈물이 나더래요. 근데 세훈이 형이 이어서 하는 말이 그 준성이 형이 해준 말인데 일 그만두고 그냥 잠수 타면 찾지는 않는 것 같더라. 신고만 안 하면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똘비가 그 말을 듣고 팀장님한테 가서 저 이 일하고 좀 안 맞는 것 같다 이야기를 하고 결국은 그만두게 됐고 그 뒤로 잠수를 좀 탔대요. 그랬더니 며칠 안 지나서 문자가 하나 왔대요. 봤더니 그 사장이더래요. 뭐라고 왔냐면 한자로 왔대요. 한자로. 그래서 그걸 복사해가지고 찾아봤더니만 수구여병이면 태평무사다 라고 왔대요. 이게 무슨 뜻인지 찾아봤더니 입 다물고 있으면 아무 일 없을 거다 라는 뜻이래요. 그래서 그 문자에 답장을 하지는 않았고 그냥 그 상태로 이제 시간이 쭉 흘러서 지금 2026년이 된 거죠. 똘비도 지금은 다른 좀 전문적인 일을 하고 있는데 왜 서울에 안 살고 직장이 서울이 아니라면 경기도에 사는 사람이 서울 갈 일이 사실 별로 없거든요. 근데 이 똘비가 얼마 전에 그 역 근처를 지날 일이 있어가지고 지나가는데 문득 그 잊고 있었던 그 진수부동산이 생각이 나더래요. 그래서 이 똘비가 그 진수부동산이 아직 있나 싶어가지고 근처에 차를 대고 걸어가 봤는데 그 부동산이 아직도 있더래요. 심지어 그 사장님이 부동산 밖에 나와가지고 옆에 편의점 사장인지 누구랑 같이 이야기하면서 놀고 있는 모습을 봤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똘비 이후로 거기서 또 맞은 영업사원이 있을까 싶기도 하고 그때 생각이 좀 난다고 이야기를 하나 들려준 게 있어서 이렇게 가져왔는데 사실 이 일이 있었을 때에도 이 똘비라는 친구를 제가 알았거든요. 근데 이 이야기를 제가 들은 지가 사실 얼마 안 됐어요. 그동안 아무한테도 이야기를 안 했다고 하더라고요. 최근에서야 이제 주변 사람들한테 하기 시작했다고. 아무튼 이야기가 뭐 막 손에 땀을 쥐게 하는 뭐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아니에요. 아유. 정말 그 따위 같은 사람이 우리들 사이에서 같이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이 좀 무서운 그런 이야기였지 않나 싶어가지고. 근데
더한 사람도 많아요. 이거에 그냥 어떤 뭐 영화 속의 이야기, 지금 뭐 시드래머에서의 이야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게 진짜 악독한 사람 많아요. 경험을 정말. 해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거고, 아니신 분들은 아이 뭐 저런 사람이 있겠어, 저 정도로 그러겠어 라고 하는데, 그 이상의 사람들이 뉴스에 나오고 뭐 사이코패스들이 나오고 하는 이유가 다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조금만 지나쳤으면 아마 네. 뉴스에 나오지 않았을까. 그러니까요. 이렇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참고로 이 이야기가 아무래도 아직 그 사장이 장사를 하고 있어가지고 네. 괜히 여기 아닌가 하는 생각을 좀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 네네네. 제가 좀 이것저것 좀 바꿨어요. 부동산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부동산은 아니고 다른 업종이에요. 뭐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어서 네. 아마 좀 특정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합니다. 괜히 그 특정을 이렇게 좀 하려고 하시는 그 탐정을 좀 빙의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시거든요. 네. 탐정사무소를 차리세요. 그냥 내가 한번 찾아볼까가 아니라 탐정사무소를 차려서 좀 공식적으로 찾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수마리님.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자,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진수바리님께서 찾아와 주셨습니다. 진수바리님, 바로 들어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진수바리님,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파이팅 하셨죠? 네, 화이팅 했습니다. 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진수바리님께서 어떤 이야기 준비하셨는지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가! 기리십니다. 진수바리예요. 오늘 이야기는 두 개를 준비했는데요. 첫 번째 이야기는 오랜만에 태국 이야기 하나 가져왔어요. 이야기의 주인공은 똘이라는 20대 초반의 남성인데요. 시기는 한 10년 정도 전에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똘이가 오토바이를 좋아해서 바이크샵 겸 정비소를 같이 하는 그런 매장에서 일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똘한테 여자친구가 있었는데 학교 다닐 때부터 사귄 여자친구를 한 6년 정도 만났대요. 그 여자친구의 이름을 핌이라고 해볼게요. 아무래도 오래 만났다 보니 서로 부모님도 알고 집도 가까워서 거의 뭐 껌딱지처럼 붙어 다녔다고 하더라고요. 이야기의 시작은 똘이 모은 돈에다가 원래 타던 바이크를 판 돈을 합쳐서 본인이 일하는 샵 말고 중고를 판매하는 샵에 가서 중고 바이크를 구매한 걸로 시작이 되는데요. 원래는 그냥 당기면 나가는 스쿠터라고 하죠. 그런 바이크를 탔었는데 매뉴얼이라고 클러치 조작이 필요한 그런 바이크로 바꿨다고 하더라고요. 중고라고 해도 가격이 좀 꽤나 나가서 이제 애지중지 이렇게 타고 다녔대요. 그러다가 어느 날 똘이 뒷자리에 핌을 태우고 드라이브를 쭉 하고 있었대요. 조금 도심을 벗어나서 외곽으로 해가지고 한참을 달리고 있는데 갑자기 그 바이크의 핸들이 안 움직여지더래요. 쉽게 말해서 약간 락이 걸린 거죠. 네. 이미 속도가 지금 꽤나 붙어있는 상황인데 똘이도 좀 당황스럽죠. 그래서 막 돌리려고 하는데 락이 걸린 것뿐만 아니라 브레이크도 잘 안 먹더래요. 그래서 어쩌지 막 하면서 브레이크를 막 잡는데 브레이크도 이게 좀 시원찮으니까 순간 든 생각이 어디를 좀 박아서 멈춰야겠다 싶더래요. 그러다가 눈에 딱 들어온 게 그 쓰레기통 있잖아요. 쓰레기를 모으는 엄청 큰 쓰레기통 뭐 그런 거였다고 하는데 일단 뒤를 돌아보면서 핌을 봤대요. 그런데 핌이 그냥 머리를 자기 등에 박고 가만히 있더래요. 그래서 뒤에 있는 핌한테 대충 소리 지르면서 상황 설명을 하고 그 쓰레기통으로 돌진을 한 거죠. 최대한 몸을 써가지고 방향을 좀 틀어가지고 약간 비스듬하게 쾅 박았대요. 그러면서 똘이하고 핌이 저만치 날아가서 땅에 쭉 미끄러지고 바이크는 바닥에 넘어진 거죠. 똘이가 다행히 다리만 조금 쓸리고 어디 막 다치거나 하지는 않았대요. 그래서 막 다리를 끌면서 핌이 있는 곳으로 막 갔는데 핌은 정신을 못 차리고 있더래요. 게다가 어디다가 머리를 박았는지 머리가 찢어져가지고 막 피가 나고 있더래요. 그래서 바로 구급차를 불렀다고 하더라고요. 조금 있다가 구급차가 그 핌을 데려갔는데 다행히 목숨은 건졌대요. 핌이 머리를 조금 다쳤고 위험했지만 수술이 잘 돼서 이게 목숨까지 위험한 정도는 아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핌이 깨어나지를 않더래요. 수술 마치고 좀 안정을 취하면 깨야 되는데 깨질 않으니까 똘이나 똘이 부모님이나 핌 부모님이 답답한 거죠. 핌이 깨어나기를 기다리면서 그 사이에 똘이는 그 바이크가 대체 왜 그랬나 해가지고 그 바이크를 끌고 직접 바이크를 샀던 샵 근처에 있는 정비소에 가서 점검을 좀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정비소에서 말하기를 이번에 사고 나면서 어디가 좀 고장나기는 했는데 너가 말한 대로 핸들 쪽에는 뭐가 문제가 있진 않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래요. 또리가 아니 잘 가다가 갑자기 핸들이 락이 걸렸다 그래서 죽을 뻔했다 이야기를 했더니 그 정비소의 사장님께서 저번에 이거 살 때 여기 와서 점검받고 사지 않았냐 하시더니 그때도 그랬지만 지금도 핸들 쪽에는 이상 없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뭐 일단은 고장난 거 수리하고 그 바이크를 끌고 다시 집으로 향한 거죠. 시간이 조금 흘렀는데 그때까지 또리가 이 바이크를 안 탔대요. 그냥 괜히 찝찝하기도 하고 또 타다가 핸들 락 걸리면 안 되니까 그래가지고 안 타고 있었대요. 그러던 어느 날 이 핌한테 연락을 받았대요. 나 깼다고. 그래서 바로 병원으로 향한 거죠. 또리가 가가지고 괜찮냐 어떠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핌이 또리를 보고 하는 말이 너 그 바이크 어떻게 했어? 이렇게 묻더래요. 그래서 일단 고장난 거 고치고 그냥 집에 두고 있다. 그 사고 이후로는 안 탔다 이렇게 답을 했대요. 그랬더니 그 핌이 한숨을 팍 쉬더니 너 그거 빨리 그냥 팔아버려 이러더래요. 근데 뭐 예를 들어서 이 바이크를 뭐 한 300만 원 주고 샀다고 치면 얼마 안 탔으니까 300만 원에 되팔 수도 있긴 하겠지만 지금 이게 사고차란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당연히 산 금액보다는 적게 받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또리가 지금 저거 산지 얼마 안 됐는데 그렇게 손해를 보고 팔 수는 없다. 더 타면 샀지 이렇게 답을 했대요. 그랬더니 핌이 나만 본 거야? 그러더래요. 그래서 뭐를? 하고 되물은 거죠. 그러니까 핌이 이야기를 해주는데 사고가 나던 날 드라이브를 쭉 하고 있는데 외곽으로 좀 빠졌을 때쯤 핌이 좀 이상한 걸 봤다고 하더래요. 이상한 게 뭐냐 했더니만 그 앞바퀴에 머드 가드라고 하나요? 그 진흙 안 들어가게 타이어 감싸고 있는 그 부분 있잖아요. 그 부분에 뭐가 있더래요. 그래서 핌이 뭐지 하면서 이렇게 또리 어깨 너머로 자세히 살펴보는데 뭔가 있는 것 같은데 또리는 그냥 아무렇지 않아 하더래요. 또리가 운전을 하고 있으니까 핌보다는 더 잘 보일 거 아니에요 앞이. 그런데 핌이 자세히 보니까 뭔가 누가 앉아있는 것 같은데 이게 또리가 신경도 안 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핌이 아닌가? 그냥 신문지 같은 건가? 했대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 생각도 되게 웃겼대요. 그냥 누가 봐도 사람이 앉아있는 것 같은데 또리가 신경을 안 쓰니까 아닌가 보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다가 얼마쯤 갔을까 타이어 위에 앉아있던 그 뭔가가 처음에는 허리를 숙이고 있었는지 그냥 다리 쪽만 이렇게 보였는데 허리를 쭉 세우는데 뒷모습이 아니고 앞모습이더래요. 그러니까 핌이 보기에는 머드가드 위에 앉아서 뒤로 누워있던 거죠. 그리고는 윗몸 일으키기 하듯이 딱 일어났는데 얼굴이 보이잖아요. 한 여자였대요. 머리카락이 막 휘날려가지고 얼굴이 제대로 보이지는 않았는데 분명 여자였고 확실한 건 웃고 있었대요. 근데 지금 상황이 또리랑 마주보고 있잖아요. 근데 시야를 무조건 방해받을 수밖에 없는데 또리는 그냥 아무 말도 없이 그냥 잘만 운전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핌이 막 등을 막 꼬집으면서 불렀대요, 또리를. 근데 거기서 진짜 무서운 게 그 앉아있던 여자가 두 팔로 핸들 있잖아요. 핸들을 꽉 잡더래요. 그러면서 입모양으로 아이시야 라고 욕을 하더래요. 이게 뭐 그냥 한국어로 치면 뭐 이런 욕이래요. 근데 이거는 또리가 그때까지도 모르니까 그래 뭐 내가 귀신을 보는가 보다 했대요. 근데 문제는 이 또리가 갑자기 대뜸 쓰레기통에 돌진을 하더니 박아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신을 차려보니 병원이었고. 근데 그 얘기를 다 들은 또리가 나는 그런 거는 못 봤고 갑자기 핸들이 락이 걸려가지고 어쩔까 하다가 그나마 좀 박을 만한 걸 찾아서 박은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근데 다행히 핌은 금방 회복해서 퇴원하고 뭐 잘 지냈다고 해요. 근데 이 또리가 그 바이크를 끌고 본인이 일하는 샵 사장하고 같이 이 바이크를 샀던 그 샵으로 갔대요. 전에 한번 혼자 다녀왔는데 또리가 나이도 어리고 뭐 그래서 그런 건지 뭐 아무 이야기도 안 해줬다고 하더라고요. 또리가 느끼기에 뭐가 다르겠냐만 그 사장님이 또리 사정을 듣고 같이 가주겠다 해가지고 간 거였대요. 근데 가가지고 그 사장님이 뭐 애 죽이려고 이딴 거 팔아먹냐 막 싸움 걸듯이 공격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쪽에서 환불을 해주겠다 뭐 이런 식으로 나와서 어찌저찌 환불은 받았는데 그 이후에 그 자리에서 들은 건 아니고 이 또리의 사장님이 좀 건너 물어가지고 그 바이크에 관한 사연을 하나 전해들었대요. 그 사연은 예상하시겠지만 그 바이크 원 주인이 그 바이크를 타다가 교통사고를 냈는데 하필 그 사고에서 한 여성분이 안타깝게 세상을 떠나셨다고 뭐 이야기를 전해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사실 이 사장님의 이야기는 좀 사장님도 들은 거니까 믿거나 말거나 하기는 한데 아마 그 피미 본 핸들 잡은 여자가 그때 세상을 떠나신 그분이 아닐까 하는 뭐 이런 바이크에 관련된 안타까운 이야기 하나 먼저 전해드렸습니다. 이야, 그러면 두 번째 이야기는 어디가 될까요? 두 번째는 한국입니다. 한국으로 네. 넘어오죠. 예. 네, 두 번째 이야기의 주인공은 똘비가 아니고 똘순이가 될 것 같은데요. 듣기에 따라서 조금 불편하거나 불쾌한 이야기가 있을 수가 있어서 조금 순화를 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시기는 대략 한 5년 조금 안 된 시기에 20대 후반에 똘순이라는 한 여성분이 있었어요. 이 똘순이 같은 경우에는 그냥 자그마한 중소기업에 다니고 있었고 직장 근처에 따로 나와서 원룸살이를 하고 있었다고 해요. 예. 지역을 밝히기는 조금 그렇고 남부지방이라는 정도만 밝히고 이야기를 시작해볼게요. 이 똘순이 같은 경우에는 취미가 하나 있었는데 축구 유니폼 있잖아요. 그 축구 유니폼을 모으는 게 취미였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아무래도 매 시즌마다 유니폼 디자인도 바뀌고 선수들도 바뀌고 하다 보니까 이게 유니폼이 같은 팀이어도 홈, 어웨이, 서드 이렇게 세 가지가 있고 그리고 또 마킹된 선수 이름이나 번호가 다르니까 같은 팀이어도 좋아하는 선수들로 여러 벌씩 이렇게 모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유니폼 특성상 시즌이 지난 유니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새 매물로 구하기가 굉장히 힘들고 새 거라고 해도 구할 수 있는 방법이 개인 매물밖에 없었대요. 그래서 이 똘순이가 중고 거래 카페라던가 아니면 뭐 당근 같은 플랫폼을 이용해서 유니폼을 구하기도 하고 판매하기도 하는 뭐 그런 취미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이야기의 시작은 이 똘순이가 FC 똘비에 준현킴이라는 선수의 유니폼을 사야겠다. 전설의 선수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마음을 먹고 나서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아쉽게도 이 팀이나 선수가 인기가 좀 없는지 똘순이가 원하는 시즌의 유니폼을 찾기가 조금 힘들었대요. 매물이 올라와도 사용감이 조금 있다거나 아니면 뭐 마킹이 좀 벗겨졌다든지 하는 그런 좀 컨디션이 안 좋은 매물들밖에 없었대요. 그래서 일하면서도 그냥 틈틈이 그냥 중고 매물 살펴보고 했는데 이게 구하는 게 쉽지가 않더래요. 가질 수가 없으니까 더 갖고 싶은 막 그런 욕구가 생기더래요. 그래서 이 똘순이가 처음으로 판매 글이 아닌 구매 글을 올리게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16, 17 시즌 FC 똘비 준현킴 풀마킹 뭐 이렇게 매물 구해요. 뭐 이렇게 글을 올렸대요. 근데 이게 돌고 있는 매물이 없다 보니 댓글도 잘 안 달리고 뭐 달린 댓글을 보면 17, 18은 안 구하시나요? 뭐 이런 댓글들 뿐이더래요. 결국에는 며칠 지나고 이게 진짜 구하기가 힘든가 하는 생각에 반쯤 포기를 하고 있었다고 해요. 그렇게 한 2, 3주 정도가 지났는데 그 구매 글에 댓글이 달렸다고 알림이 떴대요. 그래서 그냥 별 기대 없이 그 댓글을 눌러서 봤는데 판매 가능하니 쪽지 주세요 라는 댓글이었대요. 그래서 바로 쪽지를 보냈대요. 구매 가능할까요? 이렇게 보냈더니 네, 가능합니다 라고 바로 답장이 오더래요. 그래서 똘순이가 혹시 사진 좀 볼 수 있겠냐 물었더니 그 폴리백에 담긴 유니폼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더래요. 유니폼도 찾던 게 맞고 마킹도 준현킴 마킹이 맞고 그래서 구매하겠다라고 보냈더니 이게 미착용 제품이라서 한 20만 원 정도 생각하는데 괜찮냐 이렇게 답이 오더래요. 근데 풀마킹의 새 제품이 20만 원이면 싼 건 아닌데 뭐 비싼 것도 아니래요. 원래 그쯤 한대요. 그래서 알겠다 답을 하고 거래를 하기로 했는데 판매자가 혹시 직거래 가능하시냐 이렇게 묻더래요. 근데 여성분들은 이게 남성분들하고 직거래하는 걸 좀 꺼려하시는 분들도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그 똘순이도 조금 꺼려져가지고 혹시 택배 거래는 좀 힘드냐 물었더니 직거래만 한다고 답이 왔대요. 그래서 뭐 하는 수 없이 아쉬운 건 똘순이니까 알겠다 해가지고 어디서 거래할까요? 물었더니 뭐 시들무역 1번 출구에서 오후 7시에 뵙죠. 뭐 이렇게 답을 주더래요. 그래서 알겠다 하고 그쪽으로 일이 끝나자마자 향한 거예요. 근데 시들무역 1번 출구에 딱 도착을 했더니 한 10분 정도 남았대요. 그래서 그냥 벤치에 앉아가지고 쪽지를 하나 보내놨대요. 저 도착했으니까 오시면 쪽지 달라 이렇게 보내고 그냥 핸드폰 보고 있었는데 한 5분 정도 있다가 쪽지가 왔대요. 네. 저 도착했는데 뭐 어디 계신가요? 그래서 똘순이가 주변을 막 둘러본 거죠. 근데 마침 1번 출구 쪽으로 올라오는 한 남성분이 있었대요. 그래서 저분인가 하고 쪽지 답장을 보냈대요. 저 출구 나와서 오른편 벤치에 앉아 있어요. 그랬더니 그 남성분이 맞았대요. 똘순이 쪽으로 쓱 오더니 혹시 유니폼 이러길래 똘순이가 네 안녕하세요 인사를 하고 그 유니폼을 받았대요. 예. 근데 판매자분이 근데 여성분이셨네요. 여성분이 유니폼 사시는 거 처음 봐서 좀 신기하네요 이러더래요. 그래서 네 이렇게 그냥 대충 대답하면서 옷을 봤는데 그거 진짜 새 거였고 괜찮았대요. 네.
그래서 똘순이가 계산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입금해드릴까요? 이렇게 물었더니 계좌번호 쪽지로 남겨드릴게요 하더니 쪽지로 계좌번호가 맞대요. 그래서 그 계좌로 입금을 하고 거래를 마쳤대요. 대충 인사하고 집으로 돌아와서 옷을 입어봤더니 딱 마음에 들었대요. 그래서 겨우 구했다 하면서 기분 좋게 잠에 들고 주말에 그 옷을 좀 며칠 입고 다녔나봐요. 친구들 만날 때. 그렇게 시간이 며칠 지났대요. 일하고 집에 들어와서 쉬고 있는데 인스타 알림이 하나 뜨더래요. 그래서 뭐지? 하고 봤더니 DM이 하나 와 있더래요. 들어가 봤더니 팔로워도 아니고 모르는 사람인데 되게 길게 뭐라고 보냈더래요. 뭐야? 그래서 대충 읽어봤더니 안녕하세요. 저번에 준현킴 유니폼 판매했던 사람입니다. 피드 보니까 옷 잘 입고 다니시는 것 같아서 뿌듯하네요. 이러면서 좀 주절주절 막 써있더래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유니폼 많이 갖고 있으니까 뭐 더 필요한 거 있으면 이쪽으로 DM 달라 뭐 이런 식이었대요. 근데 똘순이가 내 인스타를 어떻게 알았지? 생각이 드는데 이 똘순이 머리로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알았는지. 피드에 사진을 올리긴 했지만 뭐 태그를 건 것도 아니고 찾아서 들어올 수 있는 계정이 아닌데 어떻게 날 찾았을까 생각을 하면서 그냥 네 감사합니다 라고 우선 답장을 했대요. 그리고 나서 친구들한테 이야기를 했대요. 나 유니폼을 샀는데 그 유니폼 판매자가 내 인스타를 어떻게 알았는지 갑자기 DM이 왔다. 이거 어떻게 알았을까? 이거에 대해서 뭐 이야기를 하고 거의 뭐 토론을 했대요. 근데 거기서 좀 답이 나온 게 계좌이체를 했고 거기에 이름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이름으로 검색해서 찾지 않았을까? 이거밖에 없더래요. 그래서 똘순이란 이름이 한국에 한두 명이 아닐 텐데 이 정도면 광기 아니냐 하면서 그냥 친구들하고 이야기를 하다가 그날은 그냥 넘어갔대요. 예. 근데 진짜 문제는 며칠 후에 일어났는데 금요일에서 토요일 넘어가는 새벽에 이 똘순이가 가볍게 맥주 한잔하면서 축구를 보고 있었대요. 그러다가 FC 똘비가 골을 딱 넣었는데 막 좋아하면서 응원을 하는데 카톡이 하나 왔대요. 그래서 이 시간에 누구지? 하면서 카톡을 봤더니 김똘비라는 사람이었대요. 누군가 하고 그 메시지를 봤는데 방금 골 봤어요? 라고 온 거예요, 카톡이. 그래서 너무 놀라가지고 누구세요? 이렇게 보냈더니 저 준현킴 유니폼 판매자예요 라고 답장이 바로 오더래요. 순간 소름이 쫙 끼치는데 아니 인스타야 노가다 좀 하고 운이 좋으면은 계정을 알아낼 수는 있지만 카카오톡은 사실 카카오톡 아이디를 알거나 아니면 핸드폰 번호를 알아야 되잖아요. 이 사람이 도대체 어떻게 알았을까? 심지어 이 똘순이는 자기 카카오톡 아이디도 몰랐대요. 근데 번호를 알아낸 게 맞는 것 같아가지고 제 번호는 어떻게 아셨어요? 이렇게 물었대요. 그랬더니 기분 나쁘셨으면 죄송합니다. 여기저기 좀 알아봐서 알아냈어요. 뭐니? 라고 답장이 왔대요. 그래서 똘순이가 네, 저 기분 나쁘고 더 이상 연락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라고 답장을 했더니 네, 죄송합니다 라고 답이 왔대요. 그 뒤로 카톡이 오지는 않았대요. 그래서 똘순이가 좀 보는 둥 마는 둥 축구를 다 보고 그날은 그냥 잠에 든 거죠. 다음날 친구들한테 이야기를 했더니 그거 스토커 아니냐고 신고하라고 이야기를 막 하더래요. 근데 그때 당시에 똘순이가 그냥 번호 알아내가지고 카톡한 걸로 이게 스토킹 신고가 되나 하는 생각도 있었고 그 이후로 뭐 카톡이 더 오거나 하지는 않으니까 그냥 넘어갔다고 해요. 그 뒤로 한 1, 2주 정도 지난 날 동안은 아무 일도 없었기도 했고 그래가지고 좀 잊혀지려고 할 때쯤 어느 주말에 똘순이가 씻으려고 화장실에 들어갔는데 이 똘순이가 반지하에 살고 있었대요. 근데 화장실에 달린 창문을 보면 가림막 같은 게 설치가 돼 있어서 까치발 세워서 이제 보면은 사람들 다니는 발만 조금 보였다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화장실에 들어가서 창문이 열려 있길래 닫으려고 그 창문 쪽으로 손을 쭉 뻗는데 그 가림막 있잖아요. 그 밑으로 사람 얼굴이 쑥 하고 내려오더래요. 눈이 딱 마주쳤는데 마스크를 끼고 있어서 얼굴은 제대로 못 봤고 또래 정도 돼 보이는 남자였대요. 근데 똘순이가 너무 놀라가지고 그냥 정말 아무 소리도 못 내고 그냥 그 자리에서 얼어버렸대요. 정말 놀라면 아무 소리도 못 낸다고 하잖아요. 정말 그렇게 굳어버린 거죠. 근데 그 눈 마주친 남자가 바로 후다닥 도망을 갔대요. 그래서 똘순이가 바로 창문을 닫고 변기에 앉아가지고 좀 놀란 가슴을 진정을 시키는데 네. 조금 진정이 되니까 이거 무서워서 여기 살겠나 싶어가지고 바로 경찰에 신고를 했대요. 다행인 거는 얼마 안 지나서 그 사람이 잡혔는데 역시나 그 유니폼 팔았던 김똘비라는 남자였대요. 근데 진짜 좀 충격인 건 그 화장실 창문 있잖아요. 거기를 한두 번 다녀간 게 아니더래요.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인데 그 중고거래 하면서 마음에 들어가지고
바로 인스타를 막 뒤져가지고 계정을 찾고 그 똘순이 인스타에 올라온 사진들 있잖아요. 그 사진들로 사는 곳을 추정하고 똘순이가 헬스장을 다녔는데 어떻게 알아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헬스장에서 똘순이 번호를 알아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카톡으로 거절을 당해가지고 좀 안 좋은 마음을 먹고 헬스장에서부터 똘순이를 미행해서 집을 알아낸 거죠. 그리고 화장실 틈으로 지켜봤대요, 똘순이를. 근데 그 남자가 징역을 산 건 아니고 집행유예를 받았대요. 집행유예를 받고 접근 금지 명령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다행인 거는 그 이후로 똘순이가 연락처도 바꾸고 뭐 이사를 가고 해서 접근 금지가 뭐 관리가 잘 되는지 그날 이후로는 그 남자를 뭐 마주치거나 연락을 받거나 하는 일은 없었다고 해요. 근데 이 이야기를 듣는데 예전에 제가 당했던 그런 일이 좀 떠오르고 기분이 좀 편하진 않더라고요, 얘기 듣는데. 근데 한 가지 좀 놀라운 게 성별이랑 이름 하나 가지고 이렇게 사는 집까지 찾은 거 보면은 개인정보 유출이 정말 무섭구나 뭐 이런 생각도 했고 이거 돈 써서 얻다가 뭐 한 거 아니야? 내가 당할 수도 있다 생각하고 좀 개인정보에 민감하게 반응하시면 좋겠다 해가지고 가져와 봤습니다. 근데 뭐 어쩔 수 없어요. 그 전설의 선수 그 유니폼을 판매하는 사람이 여기 나왔던 그 선수 이름 있잖아요. 네네네. 그 선수 유니폼 파는 놈 치고 제대로 된 놈이 제대로 된 놈이 없는 것 같아요. 보니까. 저도 하나 구매를 하려고 하는데 공포의 문이 열린 사람들만 판매를 하는 것 같습니다. 보니까. 맞습니다. 아무튼 오늘 진수바리님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자, 이번 이야기 바로 진수바리님이 오랜만에 돌아오셨습니다. 정말 기쁜 일로 또 시간을 잘 보내시고 오랜만에 새신랑으로 돌아오셨습니다. 바로 만날게요. 안녕하세요. 아이고, 이게 누구십니까? 품절남 진수바입니다. 어때요? 이게 개인에서 네. 가장이 된 느낌이 어떻습니까? 아직 뭐 크게 실감은 안 나는데 네네. 이게 뭐 와이프라는 말이 입에 잘 안 붙어가지고 여친, 전 여친이죠, 뭐, 이제는. 그죠? 그쵸. 전 여친, 현 와이프. 맞습니다. 네, 이렇게 또 결혼이라는 길에 들어선 두 분께 다시 한번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 네. 정말 많이 싸우고 힘들 거예요. 네, 하지만. 돌비님께서 이제 축하를 해주셔서 아니에요. 잘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뭐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드리지만 갔어야 했는데 원래 간다고도 했었어요, 솔직하게. 근데 네. 제가 못 갔습니다. 뭐 축의금은 했지만 네. 갈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네. 그쵸. 그래서 너무너무 또 죄송하지만 그래도 잘 또 마무리하신 것 같습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진수바리님. 이제 시작이니까 앞으로 좋은 일만, 행복한 일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진수바리님.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진수바리님께서 이야기를 들려주실 걸로 보이는데 오늘은 어떤 이야기일지 궁금합니다. 오늘은 좀 짧은 거 2개를 가지고 왔는데요. 오호. 예. 한 친구한테 들은 이야기인데 한번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랜만에 외쳐보네요. 렛츠가. 길이십니다. 진수바리예요. 오늘 이야기는 제가 유일하게 연락을 주고받는 훈련소 동기 친구가 한 명 있어요. 그 친구한테 들은 이야기인데 시작 전에 말씀을 드리자면 오늘 이야기는 좀 믿거나 말거나성이 조금 짙은 그런 이야기예요. 왜 그럴까? 사실 확인도 좀 불가하고 아하. 당사자의 말만 듣고 전달을 하는 거다 보니 재미로 좀 들어주시면 감사드릴 것 같아요. 시작을 해보자면 오늘의 똘비는 이 훈련소 동기 그 친구가 되겠고 이 똘비가 초등학교 다닐 때 초등학생 때죠. 그때 있었던 일이라고 해요. 똘비는 고향이 어디냐라고 물어봤을 때 지역 이름을 이야기를 하면 열에 한 7, 8명은 그게 어디야 라고 할 만한 그런 좀 외지에서 나고 자랐다고 해요. 저도 이 똘비가 이야기를 해줘서 알게 된 지역인데 아무튼 이 지역 그리고 똘비가 자란 그 마을에는 가구 수가 그리 많지는 않았대요. 정말 그 옆집 수저 개수까지도 아는 그런 마을이 있잖아요. 아무래도 그렇다 보니 교육시설 인프라도 갖춰져 있지 않고 뭐 읍내라고 해봤자 뭐 다방 있고 치킨집 있고 뭐 이런 정도의 동네인 거예요. 예. 똘비가 사는 이 마을에 그 똘비 또래의 친구가 한 명 있었대요. 또래 아이가 몇 명 있었는데 친하게 지낸 친구는 한 명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친구의 이름을 준성이라고 해볼게요.
우선 똘비가 다니던 초등학교까지 거리가 걸어서 한 30분 정도 걸렸다고 하는데 학교를 마치고 오면 마을회관 앞에 넓은 평상 같은 게 있고 그 옆에는 어른들이 아이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작은 놀이터 같은 게 하나 있었대요. 뭐 그네도 있고 뭐 시소도 있고 그런 작은 놀이터가 있었는데 학교를 마치고 집에 가는 길에 그곳을 지나치면 항상 그 준성이가 거기서 혼자 놀고 있었대요. 똘비가 집에 들어가서 가방 놓고 다시 나와서 준성이랑 하루 종일 놀고 그러다 저녁 먹으러 들어가서 저녁 먹고 자고 다음날 학교 갔다가 와서 준성이랑 또 놀고 뭐 이런 날의 반복이었던 거죠. 그러다가 하루는 똘비가 준성이한테 물어봤대요. 준성아 너는 근데 학교 안 가? 그렇게 물어봤더니 준성이가 할머니가 학교 가지 말래 라고 답을 했대요. 그래서 그냥 그런가 보다 가볍게 넘기고 그 비슷한 날들을 보낸 거죠. 시간이 조금 흐르고 똘비가 2학년이 되는 겨울방학이었다고 해요. 학교를 안 가니까 집에서 막 놀다가 점심 먹고 나가서 준성이랑 놀고 이런 날을 보내고 있는데 하루는 점심을 먹고 놀이터로 나갔더니 그 준성이가 평상에 앉아가지고 그림을 그리고 있더래요. 스케치북에다가. 그래서 똘비가 그림 그리냐 하면서 다가가가지고 준성이가 그리는 그림을 가만히 살펴봤대요. 똘비가 보기에 와 그림 진짜 잘 그린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준성이가 그림을 되게 잘 그리더래요. 이게 그러니까 그 나이 때에는 사람을 그리면 뭐 졸라맨이라던가 그런 식으로 좀 간단하게 그리잖아요. 네. 근데 이 준성이는 사람의 약간 근육까지 묘사가 된 그런 느낌으로 그림 실력이 뭐 뛰어나다라는 느낌보다는 생각하고 그리는 그 차원이 조금 다른 느낌 그런 그림을 그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똘비가 준성이한테 야 근데 진짜 이거 중학교 형들이 그리는 그림 같다 이렇게 칭찬을 했더니 준성이가 그냥 배시시 웃으면서 마저 그림을 그리더래요. 옆에 앉아서 가만히 지켜봤대요 그림을. 그러다 보니 어느새 그림이 완성이 됐는데 그 스케치북에 그린 그림을 찢어서 똘비한테 주더래요. 선물 이러면서 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똘비가 완성된 그림을 봤더니 그 새빨간 모자를 쓴 한 사람이 고기를 불에다가 굽고 있는 뭐 그런 그림이었대요. 그래서 똘비가 이거 고기 구워 먹는 거야? 이렇게 물었더니 준성이가 대답을 안 하더래요. 그래서 그냥 고마워 답을 하고 그날 마저 놀다가 집에 들어가서 부모님한테 자랑을 한 거죠. 준성이한테 그림 선물 받았다고. 그러면서 준성이가 준 그림을 보여줬는데 부모님이 준성이가 그림을 잘 그리네 이러고 칭찬을 하고 그 그림을 냉장고에 자석으로 해가지고 붙여놨대요. 근데 그날 이후로 준성이가 잘 놀지를 않더래요 자기랑. 마을회관 앞에 나와 있기는 한데 놀이터에서 노는 게 아니고 그냥 평상에 엎드려 누워가지고 그림만 그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똘비가 그네를 타다 말고 준성이를 불렀대요. 야 같이 놀자. 왜 너 맨날 그림만 그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준성이가 나는 그림 그리는 게 더 재밌어 이렇게 답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니까 뭐 더 권유는 안 하고 그냥 혼자 놀면서 준성이랑 대화만 좀 했대요. 그러다가 어느 날 똘비가 놀이터에 나갔는데 준성이가 없더래요. 그래서 평상 위에 준성이가 항상 갖고 다니던 스케치북하고 그 색연필 세트가 있더래요. 똘비가 궁금해서 그 평상으로 가서 스케치북을 열어봤대요. 그런데 그 스케치북이 뭐 20장짜리다 하면은 앞면 뒷면 다 했을 때 40장을 쓸 수 있는 거잖아요. 40장이 다 똑같은 그림이더래요. 그 그림은 준성이가 똘비한테 줬던 그 고기 굽는 남자 그 그림이더라는 거예요. 그 40장이 전부. 그때 똘비가 느낀 게 무섭다라는 공포심이었는데 지금 와서 그때 감정을 생각해보니 단순히 좀 무섭다라는 느낌보다는 기괴하고 소름이 끼치는 뭔가 그런 느낌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스케치북을 한 장씩 넘겨보는데 이게 복사기로 복사한 것도 아니고 그림을 아무리 똑같이 그려봤자 다 다르잖아요. 근데 이게 조금씩 차이가 있는 그런 게 아니라 그림마다 표현을 좀 다르게 했더라는 거예요. 어떤 그림에서는 뭐 사람이 웃고 있고 어떤 그림에서는 고기의 모양이 다르고 뭐 이런 식으로 조금씩 다 다르더라는 거예요. 똘비가 한 장씩 넘기면서 다 봤는데 이게 대체 무슨 그림인가 싶은 거죠. 그러다가 시간도 좀 늦고 해서 그냥 스케치북을 내려놓고 집으로 돌아갔대요. 그런데 그날 이후로 준성이를 보지는 못했대요. 그래서 부모님한테 준성이 어디 갔는지 아냐 이렇게 물었더니 부모님께서 그 준성이 몸이 안 좋아서 서울에 있는 병원에 갔다 앞으로 거기서 살 거래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주셨대요. 똘비도 슬프죠. 갑자기 친구가 사라졌으니. 그래서 밖에 잘 안 나가고 그냥 집에서 좀 시간을 많이 보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어느 날 하루는 똘비가 학교 숙제를 한다고 곤충 채집하는 거 있잖아요.
그 잠자리채랑 곤충 넣는 채집통 뭐 그런 거를 들고 막 마을을 돌아다니고 있는데 같은 마을에 사는 어떤 한 형이 막 달려오더래요. 똘비가 있는 방향으로. 그래서 똘비가 형아 어디가? 이렇게 불렀더니 그 형이 똘비한테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야 똘비야 우리 마을에 경찰 아저씨 왔대 이러더래요. 그래서 경찰 아저씨? 나도 볼 수 있어? 왜 왔대? 이렇게 물었더니 그 형이 몰라 왔대. 그래서 나도 지금 보러 가려고 같이 가자 하더니 똘비 손을 잡고 막 다시 뛰기 시작한 거예요. 그 형이 가는 방향이 마을 뒤에 있는 뒷산이었대요. 뒷산인데 그렇게 높지는 않고 마을 사람들이 뭐 약수터나 아니면 뭐 가볍게 등산할 때나 올라가는 뭐 그런 산이었는데 그쪽으로 쭉 갔더니 멀리에 그 뒷산 입구쯤에 경찰차 한 대가 있더래요. 그리고 그 주변으로 막 사람들이 막 열댓 명 모여있고 똘비랑 그 형이랑 막 같이 뛰어간 거예요 거기로. 그랬더니 마을 아저씨들이랑 아줌마들이 그 똘비랑 그 형을 발견하고는 못 올라오게 막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미 너무 많이 올라와서 이미 경찰차 부근까지 이미 도착한 상황이었대요 그때 당시에. 그래서 그 형이 구경할래요 하는데 아저씨들이 막 내려가라고 호통을 치시더래요. 그러다가 한 경찰분이 저 멀리서 어떤 사람의 팔짱을 끼고 차 쪽으로 다가오는데 똘비가 그 사람을 딱 봤대요. 그때 좀 굉장히 이상한 느낌이 들었는데 그 사람이 새빨간 모자를 쓰고 있었대요. 근데 새빨간 모자를 보니까 준성이가 그렸던 그 그림이 떠오르더래요. 똘비가 그 앞에 있던 아저씨한테 저 아저씨 산에서 고기 구워 먹다가 잡힌 거예요? 이렇게 물어봤대요. 왜냐면 산에서 불을 쓰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똘비도. 그랬더니 그 아저씨가 맞다. 그러니까 너희는 빨리 내려가라. 뭐 이렇게 말씀을 하셨대요. 똘비랑 그 형은 그냥 경찰 아저씨 본 걸로 만족하고 내려간 거죠. 그 이후로 별다른 일은 없었고 시간이 쭉 흘렀대요. 똘비가 사는 지역에 고등학교가 없어가지고 기숙사가 있는 다른 지역의 고등학교에 다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방학이 돼서 똘비가 잠깐 집에 돌아왔는데 집에서 쉬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 어렸을 때 준성이 생각이 문득 나더래요. 가만히 집에서 쉬고 있으니까. 그래서 밖에 나가가지고 그 놀이터 있잖아요. 그 옆에 평상에 앉아가지고 그냥 가만히 바람을 좀 쐬고 있었대요. 근데 마을 어르신분들 한 두세 분 정도가 그 평상 쪽으로 오시더니 평상에 자리를 잡고 약주를 한 잔 하시더래요. 그러면서 똘비한테 뭐 학교 생활은 어떻냐 이런 질문도 하시고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러다가 아저씨들이 술이 좀 들어가셨는지 뭐 죽일 놈이 뭐 어쨌니 저쨌니 뭐 이런 험한 말이 좀 나오더래요. 그래서 좀 똘비가 가만히 듣고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아저씨분이 똘비한테 이렇게 묻더래요. 똘비야 너도 그때 봤지? 그래서 똘비가 뭐요? 이렇게 물었대요. 그랬더니 아니 너 저기 그 국민학교 다닐 때 여기 경찰 아저씨 왔던 거 기억 안 나냐? 이러시더래요. 그 똘비가 기억난다. 그때 산에서 고기 구워 먹다가 잡혀간 거 아니냐 이렇게 답을 했대요. 그랬더니 그 물어봤던 아저씨가 잠깐 좀 멍한 표정을 지으시더래요. 그리고는 고기? 똘비 너는 모르는구나 이러시더니 똘비가 아무리 물어도 답을 안 해주시고 그냥 억지로 화제를 돌려서 다른 이야기만 계속 하시더래요. 그래서 이게 뭔가 있다 싶어가지고 집에서 부모님한테도 물어봤는데 부모님도 이야기를 안 해주시더래요. 그래서 똘비가 그러면 준성이가 그때 줬던 그 그림 갖고 있냐 물었더니 그건 좀 버렸다고 하셨대요, 어머니가. 그래서 알겠다 답을 하고 나와가지고 그때 같이 산에 올라갔던 형이 있잖아요. 그 형네 집을 찾아갔대요. 그 형은 이미 성인이었고 군대 가기 전에 잠깐 집에서 지낸다는 말을 들어가지고 갔더니 마침 집에 있더래요, 그 형이. 그래서 똘비야 오랜만이다 하면서 안부 이야기를 좀 주고받다가 똘비가 그 형을 불러냈대요. 잠깐 나와서 이야기 좀 하자고. 그래서 마을 어귀로 가면서 물어본 거죠. 형 혹시 그때 기억나냐 경찰 온 날. 그랬더니 기억하지. 그걸 어떻게 잊겠냐 이렇게 답을 하더래요. 그래서 똘비가 그날 잡혀간 사람 왜 잡혀간지 알아? 이렇게 물어봤더니 너 아직도 모르고 있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니 그 사람 사자야. 사람 죽여가지고 태우려다가 잡힌 거잖아 이러더래요. 그래서 똘비가 하면서 좀 벙쪄가지고 아무 말도 못했대요. 전혀 예상을 못했대요. 그때까지. 그러고 있는데 그 형이 경찰도 이제 신고받고 그냥 반신반의 하면서 왔는데 잡은 거라더라. 근데 그 신고자가 누군지는 모른대. 뭐 이렇게 말을 하더래요. 그 뒤로 몇 마디 더 주고받다가 뭐 군대 잘 다녀와라 뭐 이야기하고 집으로 돌아와서 가만히 생각을 해봤대요. 그 준성이가 준 그림. 근데 그 그림에서 빨간 모자를 쓴 사람이 고기를 굽는 그림이었는데 이게 뭐 기분 탓인지 이야기를 듣고 나서 생각을 해서인지는 모르겠는데 고기를 굽는 모양새가 아니고 태우려는 모양새인 것 같았대요. 그때 당시에. 그럼 준성이는 대체 어떻게 미리 알고 이런 그림을 그렸을까?
준성이는 대체 뭘까 하면서 뭐 기억을 좀 떠올려도 보고 그때는 몰랐던 뭔가 기억들이 생각이 나면서 종합적으로 좀 정리를 해봤을 때 그 준성이 할머님이 무당이셨대요. 그래서 준성에도 좀 영적인 뭔가가 있어서 뭐 이런 장면을 미리 보고 그런 그림을 그린 게 아닐까. 그리고 신병이 나면서 그러면서 이사를 간 게 아닐까. 뭐 이렇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똘비는. 첫 번째 이야기는 뭐 이렇게 좀 슴슴하게 마무리가 될 것 이야, 같습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 이야기는 뭘까요? 두 번째 이야기는 이거보다 조금 짧은데 역시 똘비가 겪은 이야기예요. 이 똘비는 현장 일을 하고 있거든요, 현재. 근데 현장 일을 한 지 그렇게 얼마 안 됐을 때 있었던 일인데 팀 단위로 여기저기 도시를 돌아다니면서 일을 하는데 한 현장을 들어가면 한 달 정도 본대요, 보통. 그래서 한 달 정도 같은 모텔방에서 장기 투숙을 하고 또 지역을 옮기면 다른 모텔에서 장기 투숙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이동 생활을 하는데 하루는 다른 지역에 있던 다른 팀 직원 중에 뭐 한 명이 뭐 개인적인 일이 있어서 일주일 정도 빠져야 되는 상황이라 뭐 지원 요청이 들어왔대요, 이 똘비 팀에. 그래서 팀장이 똘비를 그쪽으로 보낸 거예요. 아무래도 지역도 옮겨야 되고 팀도 다르고 하다 보니 그 지원을 나가면은 방을 따로 잡아준대요. 원래는 한 3-4명씩 이렇게 방을 쓰는데 네. 혼자 쓸 수 있게끔 따로 편의를 좀 봐준대요. 그래서 이 똘비가 지원을 나가서 모텔방에 들어가서 짐을 풀고 그날은 좀 푹 쉬었대요. 그리고 다음날 출근을 하고 퇴근을 하고 또 다음날 일 나가고 그렇게 시간을 보낸 거죠. 그렇게 며칠 지나고 일을 마치고 숙소로 들어왔대요. 모텔 문을 열고 딱 들어갔는데 카운터 앞에 경찰 2분하고 주인분이 서서 뭐 이야기를 하고 있더래요. 그래서 뭐지? 하면서 옆으로 쓱 지나가는데 왜 그런 거 보면 괜히 궁금하잖아요. 무슨 일인가. 그래서 일부러 좀 천천히 걸어갔대요. 그 경찰분들 이야기하는 걸 좀 엿들으려고. 근데 그 카운터에 주인분하고 이야기를 주고받는데 상황을 모르니까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를 모르겠더래요. 그래서 그냥 전문수사 뭐 이런 건가 보다 생각을 하고 방으로 올라가서 쉬고 있는데 그날 뭐 입도 좀 심심하고 술도 땡기고 해가지고 편의점에 가야겠다 해가지고 반바지 차림으로 1층으로 내려갔대요. 내려가서 입구 쪽으로 쓱 가는데 그 모텔 주인분이 그 입구에 의자를 하나 갖다 놓고 거기서 담배를 그냥 뻑뻑 피우고 계시더래요. 그 똘비가 궁금해서 아까 그 경찰분들 다녀가면서 뭔 일이 있었나 싶어가지고 애가 좀 부침성도 좋고 해가지고 그냥 그 주인분한테 물어봤대요. 아까 그 경찰분들 계시던데 혹시 무슨 일 있으시냐 물었더니 그 주인분이 깊은 한숨을 쉬시더니 어떤 미친 까이새끼가 우리 모텔 망하게 하려고 작정했나봐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래요. 그래서 좀 자세히 말씀해 주실 수 있냐 물었더니 그 주인분이 말씀해 주시기로는 오늘 점심쯤에 갑자기 앰뷸런스 소리가 막 들리더니 대뜸 그 구급대원들이 모텔로 막 들어오더래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305호 신고받고 왔습니다 이야기를 하더니 급하게 막 3층으로 향하더래요. 들것 같은 거 들고. 그래서 어머 뭔 일이 났구나. 305호 투숙 중인 손님이 있었는데 그 손님한테 뭔 일이 났구나 하면서 일단 가봐야죠, 주인이니까. 그래서 마스터키를 챙겨가지고 그 구급대원 따라서 3층으로 딱 올라갔는데 305호에 있던 그 투숙객이 얼굴을 부여잡고 막 미친듯이 소리를 지르면서 몸을 가만히 있지를 못하더래요. 복도까지 나와가지고. 그래서 구급대원들이 그 305호 투숙객을 데려가고 이게 뭔 일인가 싶어서 어안이 벙벙해가지고 카운터에 앉아있는데 경찰분들이 거의 바로 오셨대요. 그래서 305호에서 뭔가를 이렇게 챙겨가더니 금방 가시더래요. 그리고 한참 있다가 그 경찰분들이 다시 오셨고 그때 똘비가 퇴근을 해서 그때 마주친 거예요. 근데 그때 경찰분들이 하신 이야기가 뭐냐 하면 그 모텔방 보면 비치된 스킨하고 로션 있잖아요. 그 아저씨 향수 냄새 나는 네모난 거. 누가 그 305호에 비치된 그 로션에다가 뭘 넣어놓은 거예요. 그게 뭔지는 그 주인분도 모르고 똘비도 모르는데 아마도 뭐 화학물질이겠죠? 이게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305호에 예전에 묵었던 사람이 거기다가 화학물질을 넣어놓은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러다가 이번에 305호에 투숙한 그 다른 투숙객이 그런 변을 당한 거죠. 그래서 경찰분들이 지난 투숙객 정보를 싹 긁어갔는데 아무래도 지방에 있는 모텔이다 보니 그냥 뭐 예약 없이 그냥 워크인 손님이 대부분이래요. 그래서 넘길 수 있는 자료가 뭐 CCTV밖에 없었는데 그마저 보관 기간이 그리 길지가 않아서 사실 잡는 건 좀 힘들 것 같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대요. 근데 똘비도 거기 오래 있던 건 아니어서 결국에 그 나쁜 놈이 잡혔는지 아닌지는 모른대요. 그 모텔이나 305호에 투숙했던 그 사람이 어떻게 됐는지도 모르고 이야기는 뭐 이렇게 좀 끝이긴 한데 그 남성분들은 스킨로션 잘 안 챙기시는 분들도 많고 얼굴 좀 건조하거나 땡긴다 싶으면 그냥 목욕탕이나 모텔에 있는 이런 거 그냥 쓰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 좀 들으면서 별의별 사람이 있구나 싶기도 하고, 그냥 이런 이야기가 좀 무섭더라고요. 인류애가 사라지는 그런 좀 짧지만 소소하게 두 가지 이야기 가져와봤습니다. 그래도 이제 새신랑으로 돌아오시고 난 뒤에 또 진수바리님의 그 역할로 다시 돌아와 주셨네. 진수바리님이 없어졌을 줄 알았는데 다시 돌아왔네요. 저를 기다리셨던 분들이 계실지는 모르겠네요. 계시죠. 왜냐면 진수바리님의 스타일도 분명히 이 무서운 이야기에 너무나 좋은 그런 스타일이시거든요. 네, 이번에는 컴백이니까 좀 가볍게 준비를 해봤고요. 네네. 다음에는 좀 장편으로 해서 가져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항상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수바리님. 네, 감사합니다. 네, 항상 건강하세요. 네. 자, 오늘 진수바리님까지 해서 또 이렇게 시들무가 더 빛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진수바리님께서도 앞으로 잘 살 수 있도록 우리 귀족님들께서도 많은 응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